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주부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부업으로 큰 스터디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익명으로 사연을 남기는 채널이 있다 하여 추천을 받아 듣게 되었는데 카페를 운영하다 쉬는 시간이 나면 그때마다 이 사연 채널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쏠쏠한 재미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 장녀인데요. 어렸을 땐 동생과 사이가 참 안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고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만요. 이유는 바로 저희 집안의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일찍이 이사를 10번 넘게 다녀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매일 식당 일을 나가셔야 했고 일을 하루도 쉴 수가 없으셨어요. 벌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 당연히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었는데요. 책가방 하나, 문제집 하나 살 돈도 부족했어요. 특히나 저희가 다니는 학교엔 잘 사는 지역의 아이들이 많았기에 더더욱 못 사는 애들은 확연히 뚜렷하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집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동생은 누군가를 만나도 쉽게 위축되었어요. 저는 집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러 다니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괴롭힌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논 것은 아니었고요. 그저 저희들끼리 학교에 안 나가고 놀이터나 공터 같은 곳에 다니며 논 것이었어요. 반면 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성격이 소심하고 유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집에 들어오면 동생은 저를 기다리다 왜 이리 늦게 왔냐며 매달렸는데 전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땐 동생과 제가 성격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게 누가 기다리래? 너도 친구 사겨. 친구 사귀면 되잖아. 왜 날 기다려서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그리고 집에 있을 거면 설거지라도 해놓든가. 저게 뭐냐? 접시 다 쌓여있네. 언니,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섭섭해.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소심해서 친구도 못 사귀는 성격인데. 언니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엄마도 맨날 바쁘다고 내 챙겨주지도 않고, 뭐 학교 생활 잘하냐고 물어봐 주지도 않는데, 언니라도 좀 물어보고 챙겨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때 동생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력을 들지 않았어요. 매일 밖으로 돌아치며 집에 관한 스트레스나 불만을 풀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제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량이 부족하다며 조금만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껏 어떤 어른도 저에게 관심을 준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조금씩 엉덩이를 붙이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깟 공부해봤자 대학 갈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나 싶었죠. 하지만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전념을 하고 있을 때쯤에야 동생이 어떤 위험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동생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동생이 언젠가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더군요. 제가 왜 안 나가느냐 물어도 대답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만 있었고요. 거기다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기에 선생님들의 기대가 컸는데 동생의 결석 문제로 학교에서 전화까지 오더군요. 지켜보는 저도 동생이 왜 그러는지 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급기야 식당 일을 하루 휴가 내시고 동생을 붙잡아 안고 어르고 달래보았죠. 그런데 이때 동생의 입에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진아, 너 왜 학교 안 가? 엄마 죽는 꼴 볼래? 지금 전화가 몇 통이 나왔는 줄 알아? 너 이대로 학교 안 가면 중학교 졸업 못한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본다 해도 중학교는 나와야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어? 그냥 가기 싫어. 그러니까 왜? 애들이, 애들이 나 왕따 시킨단 말이야. 우리 반에 일진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애가 있어. 걔가 주도해서 모두가 날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가? 나 가기 싫어, 엄마. 차라리 이대로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제적당할래. 뭐?
아니, 네가 그럼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해, 이거사? 어머닌 당황하신 나머지 소리를 빽 질렀고 저 역시 덩달아 심장이 쿵쿵댔습니다. 동생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동생을 왕따시키는 여자애는 동생 말대로 정말 일진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양아치더라고요. 그 학교에선 이미 유명했고 옆 학교까지 널리 알려진 악명 높은 여자애였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도 알고 있더군요. 아, 김희은? 나 알아. 내 동생한테 들은 적 있거든. 걔 작년에 어떤 애 심하게 왕따시켜서 전학시킨 걸로 유명하대. 심지어 자기 아는 남자애들 동원해서 어디 끌고 가기도 한대. 어디 끌고 간다고? 거기서 뭐라는데? 때리거나 하겠지. 저번에 걔한테 당한 애는 전치 5주인가 6주인가 나왔다던데 갈비뼈도 부러졌었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동생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게 실감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생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동생은 그제서야 울면서 저에게 토로하더군요. 언니, 나 모텔에 끌려가서 몇 번 맞았어. 걔가 내 안경 벗기더니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고. 걔 말고도 몇 명 더 있었어. 모르는 남자애들도 있었고. 너무 수치스러웠어. 너무 힘들어서 언니한테 말도 못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언니. 여기 멍자국이야. 동생이 옷을 올려 이곳저곳 붉고 푸르게 멍든 자국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으며 도저히 그 여자애들 일당을 가만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동생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를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뒤이어 벌어지더군요. 바로 그 여자애가 미리 손을 쓴 것이었어요. 동생을 가학적으로 괴롭힌 여자애는 이미 학교를 자퇴했고 유학을 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저나 동생이나 정당한 사과를 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만 것이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위원회라도 열고 싶었지만 동생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하고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엄마는 동생을 위해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이왕 떠나는 거 아예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로 했고요. 엄마 역시 오래 일한 식당을 떠나기로 결심하셨는데 저희 가족 모두 동생이 이왕이면 새로운 곳에서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부담감은 컸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괜찮았습니다. 동생이 그저 나아지기만을 바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생은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 한동안 우울증이 심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학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조금씩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저와 이야기도 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회복된 동생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 저를 따라 좋은 대학에 입학까지 했어요. 동생의 대학 입학식 날 축하하기 위해 저희 가족이 다 참석했었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게 감격에 복받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간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 학교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동생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동생 역시 저처럼 빠듯할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했으면 해서요. 그날 동생과 저는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언니, 이걸 왜 나를 줘? 언니가 힘들게 모은 건데. 너라도 덜 쪼들리게 생활해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 마음 편하라고 주는 거니까 받아. 언니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알지. 고마워, 언니. 나도 우리 언니 항상 응원하고 있어. 내가 이 돈은 10배, 아니 100배로 불려서 언니한테 갚을게. 그래서 언니 이쁜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 거야. 말만 들어도 좋다. 동생은 오랜만에 보이는 미소로 화답하더군요. 그 후 동생에게서 잘 살고 있다는 안부 연락을 받으며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여느 취준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같이 공부할 모임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저와 같은 과 수업을 듣는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대기업 가기 위해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사정상 빠지게 되었으니 자기 대신 들어가 달라고요. 저한텐 좋은 기회였기에 흔쾌히 좋다고 수락하며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첫인상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다들 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유학을 갔다 온 친구도 상당수 있었고 영어 점수도 저보다 높았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고요. 서울의 상위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를 나온 남편은 모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외모 또한 준수했죠. 남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 왔고 금융 쪽 기업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재테크니 뭐니 그 당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은근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이 저를 딱 집어 좋아한다고 대놓고 호감을 표현하니 자연스레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다 사귄 지 1년째쯤 남편은 다짜고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20대 중반이고 아직 남편이나 저나 회사에서도 신입티를 겨우 벗은 위치였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학자금 대출까지 있었으니 빚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재의 결혼을 하기엔 시기상조란 생각이 들었죠. 소은아, 우리 결혼하자. 오빠, 내가 전에 말했잖아. 아직은 우리 결혼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결혼은 20대 후반 정도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대출도 갚아야 하고 돈도 모아야 돼.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나도 들고 가야 할 돈이 필요한데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그런 거 대줄 형편이 안 돼. 돈 때문이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넌 몸만 오면 돼. 우리 엄마 아빠도 괜찮다고 하셨어. 우리 가족은 이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만나면 매일 결혼 얘기뿐이었죠. 남편이 하도 닥달하니 남편의 말에 한 번은 져주자 생각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무척 좋았어요. 몸만 오는 며느리 누가 달갑겠냐 싶었는데 예상외로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셨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요즘 결혼이 늦춰지는 추세가 너무 아쉽다며 결혼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맞다고 저희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고 나서셨습니다. 저를 벌써부터 아가라고 부르시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제가 편모 가정 아래에서 자란 게 대견하다며 인상부터 똘똘하고 생활력 강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솔직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난처했지만 일단은 어른들이니 장단은 맞춰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대화에서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부분에선 저와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도 아기 갖고 싶다 했잖아. 나도 아이에 대한 로망이 있고 난 얼른 우리 가정 꾸려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아이한테도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당신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대통령이나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아빠가 되는 거였어. 우리 아버지처럼 다정한 부모가 돼서 아이 기르고 알콩달콩 단련한 가정 만들며 사는 게 꿈이었다고. 진심이 담긴 남편의 눈빛과 말은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넘어갔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상견례장에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신우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신우는 비행기 사정으로 오지 못하게 됐다며 저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영상통화 속 보이는 화면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익은 것이었어요. 어디서 본 듯 했지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상견례장에 와있던 동생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잠깐 화장실에 갔었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희 신우, 즉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자기 동생 성격이 아주 화끈하고 대범하다면서요. 자기에게 세훈이가 생기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다는 말을 함께 전달하면서 제가 만약 시댁의 일원이 된다면 아마 동생이 저에게 가장 잘해줄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아, 그래? 그 정도야? 동생은 항상 언니를 갖고 싶어 했거든. 내가 아무래도 오빠니까 자기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는다면서 아쉬워했어. 학창시절 때도 유학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언니 노래 불렀는지.
근데 내가 자기랑 결혼하게 됐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 있지? 이제 자기한테 친언니 생기는 거냐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니까? 말 한 번 이쁘게 하네. 나도 당신 여동생이고 내 신우니까 잘 챙겨줄게. 저는 신우가 했던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도 잘해줘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신우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며 저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고 결혼식은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날 저는 사람의 악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저를 한참 동안 깊은 절망에 잠기게 했죠. 어머, 안녕하세요. 상견례장에 못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그동안 직접 만나 인사도 한번 못 나눈 게 아쉬워요. 저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요, 새언니. 새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일단 예상하셨겠지만 신우는 제 동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가해자 여자아이였습니다. 영상통화나 사진으로 봤을 땐 성형을 한 건지 얼굴이 너무 변해 못 알아봤지만 이상하게도 결혼식장에서는 목소리와 특유의 그 묘한 분위기가 겹쳐지며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저 혹시 언니 신우 어디 중학교 나왔다고 했지? 저 대신 동생이 제게 먼저 물어봤고 남편에게 물으니 답이 나오더군요. 동생과 같은 중학교였습니다. 신우의 이름과 신우가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왜 가해자 그 아이를 생각하지 못했던지 스스로가 한탄스럽기도 하고 자책도 되었어요. 만약 신우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오며 가며 한 번은 봤을 텐데 그랬다면 그 아이라는 걸 짐작했을 텐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고요. 언니, 그래도 좋은 집안에 시집간 거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좋은 날. 알았지? 동생은 애써 의연한 척 굴었지만 저는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에서 내내 신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우도 결혼식장에서 분명 동생을 봤을 텐데 그럼 제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오히려 싱글벙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거든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예상을 뛰어넘는 혹독한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우선 저는 이것을 남편에게 먼저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사실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자기 여동생은 너무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또 시부모님 역시 딸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눈치였는데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결혼 생활에 행여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러던 찰나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생각해봤는데 일단 형부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이 얘기 꺼내면 언니 시댁 가는 거 많이 껄끄러질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서 나랑 걔랑 다시 마주칠 것도 아니고 아픈 과거 다시 꺼내서 마음 어지럽히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싶어. 그렇게 해줘, 언니. 동생은 과거는 과거로 묻고 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동생 입장에선 트라우마와 같은 일이었으니 굳이 더 들춰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말 괜찮겠어? 소진아, 너 후회할 수도 있어. 물론 굳이 들춰내서 네 마음이 더 힘들다면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지만 언니는 아직도 화나. 걔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걔 때문에 넌 몇 년을 고생했잖아.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고 네가 대인기피증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왜인지 피해자가 더 피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찜찜하고 찝찝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 별로 없는 일이었죠. 아니야. 이건 걔랑 나 둘이서 풀어야 할 문제니까 언니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사실 걔 연락처 친구통에 들어서 알고 있거든. 만약에 내가 할 말이 생기거든 내가 직접 걔 만나서 당당히 할 말 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여기 끼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언니, 동생 바보로 보는 거 아니지? 결국 동생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알겠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티는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줄곧 동생 얘기를 저에게 하곤 했습니다. 동생이 결혼식장에서 새언니 너무 예쁘다고 했다더라. 새언니 줄 명품백을 사놨다고 하더라 등등 그런 말이었어요.
아마도 저와 자기 동생 모두 사랑했던 남편 입장에선 저희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했을 테니 중간에서 더 사이를 붙여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 들어왔더군요. 남편은 제게 왜 진즉에 말하지 않았느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섬찟했지만 그 말에서 짐작할 수 있었죠. 남편이 어떤 루트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을요. 아마 신우이가 이실직고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신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나한테 왜 숨겼던 거야. 당신 동생한테 그런 일 있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내 동생이 그런 짓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동생이 말하지 말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남편은 신우이가 먼저 자기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며 제게도 퍽 미안해 하더군요. 조만간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고요. 저는 솔직히 신우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졌지만 제게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연락을 뿌리치는 건 힘들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가기 전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도 물어보았는데 동생은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커피숍을 향했죠. 커피숍 안에서 신우이는 저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함께 앉아 계셨죠. 제가 들어오자 신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미안해요. 내가 과거에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게 센 건 줄 알고. 아가, 미안하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어. 자식 교육 못 시킨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는 신우보다 더 미안한 얼굴로 곁들여 미안하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제 동생에게 꼭 사과하게 하고 싶다고요. 동생이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생을 끌고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과 신우이의 사과에 약간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용서한 건 아니었고 사실상 진짜 피해를 입은 건 동생이었지만 나중에 동생이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진심 어린 신우의 사과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언니 꼭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해한다고. 제 잘못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요. 저는 이때만 해도 신우이의 말이 모두 진심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게 구태여 사과할 자리까지 만들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신우의 본성이 드러난 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비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던 시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이 있진 않았지만 남편을 통해 좋은 분이라 들었고 꾸준히 회사를 운영하시며 가족만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들었기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의 시아버지니까요. 장례식장에서는 남편도 신우도 시어머니도 모두 마음을 가누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울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물도 떠다다 드리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열심히 챙기기 바빴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생긴 일이라 저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후 좀 더 바빠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이미 유언장을 써놓으셨기에 회사가 자연스레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며 열의를 불태웠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옆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걸로 대신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셔서 제가 가끔 시댁에 가서 반찬이며 뭐며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맞이한 첫 시댁 행사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전 시댁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전주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부르시더군요. 당시 시어머니 얼굴엔 이상하게 활기가 돋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약한 식당 거기 취소해야겠다. 네? 왜요 어머님? 스케줄 문제 생겼나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 그 한식당 말이야 평이 안 좋더라고. 포털 사이트 리뷰 글들 몇 개나 봤는데 음식 가짓수도 적고 식기도 싸구려 쓰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제가 검색했을 땐 가격 대비 평도 좋고 그 동네에서는 맛집으로 소문나 있어서 고른 건데 어머님 전에는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럼 다른 곳으로 알아볼게요. 아이고, 너는 무슨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먹냐?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 네가 준비하라는 거지. 내 남편 죽고 마음이 이토록 어지럽고 힘든데 네가 좀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좁은 한정식 식당 룸 안에서 좁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 생일 축하 받아야겠니? 내 생일은 네가 정성껏 한번 준비해봐라. 우리 아들한테 듣기론 너 음식 솜씨가 제법이라며. 그 실력 발휘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요리는 보통 저희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가 많았고 저는 양식 위주의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한식은 그냥 평범한 주부 수준이었기에 어머니 생신상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해볼 생각을 해야지 왜 하기 전부터 포기하려 들어. 이러며 어떻게든 준비를 해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처음이고 밉보이기 싫으니 저도 알겠다고 말하곤 인터넷을 보며 정성스레 생신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잡채부터 시작해 갈비찜, 불고기, 샐러드, 굴비. 정말 지금 생각하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양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준비해 나갔는데요. 남편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당신 지금 이 요리를 설마 다 한 거야? 대단하다. 내가 이런 와이프를 두고 있었다니 엄청 자랑스러운데? 사실 우리 엄마는 요리 솜씨가 별로여서 2가지 이상 음식을 안 내놨거든. 그것도 간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웠고. 나 미국 가기 전엔 거의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는데. 나 당신 만나서 진짜 복 받았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몇 가지 해봤어. 근데 나도 처음이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날은 그렇게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잔뜩 좋아져 시댁으로 향한 날이었습니다. 도착해선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다시 데워서 준비단 상에 놓고 있었죠. 근데 앞불싸 저도 한식이 처음이다 보니 실수를 했더라고요. 불고기를 다시 끓인 후 간을 보니 국물이 졸여지면서 많이 짜게 되었더군요. 생신상이기도 하고 물을 더 넣고 끓여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젓가락을 들고 온 신우가 불고기 맛을 보더니 눈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휴지에 불고기를 다시 내뱉더군요. 너무 놀라 신우를 보니 이러는 겁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특히 이런 기름진 건 더더욱 안 돼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식단을 짜셨어야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엄마, 이 불고기 좀 봐봐. 세상에, 아니 이게 말이 돼? 너무 짜서 소금탕 같아. 못 먹겠어 진짜. 싸그리 버려야겠어. 야, 너는 돕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만 못해? 남편의 말에 신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과거에 제 동생에게 지은 죄도 있으면서 왜 저런 얄미운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여기서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우의 말에 캥기지 않는 얼굴로 불고기 맛을 보시더니 저보고 잠깐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에 앉히자마자 대뜸 요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도 하루 꼬박 한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건 미리 재워놔야 하니까 그 전날부터 했고요. 근데 제가 불고기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참, 실수고 자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런 건 말하면 괜히 내가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된 기분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인데 모르겠다. 내가 윗사람이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불공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네가 해온 요리들 간을 좀 봤는데 말이야. 너무 바깥에서 파는 맛이더라. 조미료를 대체 얼마나 왕창 들이부은 건지 모르겠지만 생신상도 그렇고 네가 앞으로 책임질 제사상도 그렇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요리는 무엇보다 정성인데 조미료 부어서 맛있게 만들 거면 우리가 밖에서 사 먹지 뭐하러 너를 시켰겠니? 하나 시키면 알아서 판단을 내라고 믿었거늘 왜 그리 사리 분별이 떨어져? 어머님, 저 조미료 별로 안 넣었어요. 굴소스 정도 넣긴 했는데 절대 과한 양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간이 조금 센 편이라 거기에 맞게 준비한 건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상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사상도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그걸 친문이라고 하니? 당연히 며느라가 네 혼자 다 해야지. 원래 제사는 여자들이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다. 너 혹여나 해서 말인데 우리 딸이 과거에 실수 좀 했던 거 가지고 원한 품고 복수하려는 거니? 네? 전 너무 놀라 반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불고기 요리를 그렇게 만들어 온 것부터 일부러 자기 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더군요. 맹세코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의도로 생신상을 준비했다면 그건 너무 치사한 짓이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 실수를 그런 식으로 치부하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신날 미리 생신 축하 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하여 제가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은 것을 두고 일부러 안 받았다고 여기더라고요. 우리 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매기는 건 도리가 아니야. 너도 그건 알아둬야 된다. 저는 억울해서 맹세코 아니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어쩐지 이미 자기 아내 사고에 단단히 갇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내가 왜 이걸 해명해야 되나 싶어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는 시어머니와 저를 떼어놓아 끝나긴 했지만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신이 시작되기도 전 기분이 너무 잡치더군요. 식사 내내 시누이는 불평불만 투성이었습니다. 잡채가 너무 달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불고기는 너무 짜다, 시어머니보다 더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데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기 딸이 저러고 앉아있는데도 그냥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고요. 저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몰라 부글부글 끓는 속을 내내 끌어안고 있다 급기야 식사 마지막쯤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 다음부턴 그냥 나랑 같이 준비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새언니한테 안 맡겼죠. 내가 알아서 다 했지. 아무튼 그렇게 알아요. 난 도저히 못 먹겠네. 밖에서 소화제 좀 사갖고 올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려.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같이 하자고 하시든가요. 왜 음식 가지고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못된 말들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한테 이러는 거 너무 예의 없는 짓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제가 제 동생한테 한 짓 참아주는 것만으로도 아가씨는 고맙게 생각해야죠. 어디다 대고 평가질이에요. 그러자 제 말에 신우와 시어머니는 다다다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지난 일로 역시나 원한이 있었다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왜 장례식 이후 그토록 시어머니를 챙겨들었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고마웠던 건 남편이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퍼부어줬던 겁니다. 괜히 우물쭈물하며 아내 속 답답하게 하는 남편들도 있다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칼을 긋더라고요. 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새언니가 정성껏 차려줬음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야지. 아까부터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냔 말이야. 너 아버지 있을 때는 무서워서 돈 때문에 미안한 척 하다가 지금 오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야? 신우는 남편의 말에 대들려고 했지만 남편은 과거 네가 저지른 일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냔 말을 던지며 신우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왜 이리 변한 건지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지닌 돈의 위력에 억지로 사과를 나왔던 것이었고 처음부터 사과는 본심이 아니었던 것을요.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렸을 때 다 실수하는 거지. 내가 왜 죽을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여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괜찮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 너무 어수선하다. 오빠, 어이없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새언니 편만 드는 건데? 오빠 내 가족이잖아. 결혼했다고 배신하는 거야? 조용히 못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봐. 네 카드고 뭐고 다 정지할 줄 알아. 남편의 불효령이 세지자 그제서야 신우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당시 신우이가 한국에 들어온 뒤 마땅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자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가만히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나서서 정리해준 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사실 내가 왜 이런 헛수고를 했나 싶어 후회가 막심하던 와중이었는데 가뜩이나 제 동생을 끔찍한 상태로 만든 가해자인 신우가 너무 밉고 증오스러웠는데
신우에 대한 감정이 터져 나가기 직전 남편의 대처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서은이, 한번 봐요. 오빠가 완전 열받아서 지금 내 카드 정지한다 어쩐다 하는데 난 우리 오빠 경제적인 도움 아니면 내 라이프 스타일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예요? 진짜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아, 그럼 세훈이가 오빠한테 잘 좀 말해주던가요. 내가 사과했고 언니가 받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요. 가족인데 그것도 못해줘요? 지금 내 상황 심각하단 말이에요. 오늘 백화점에 내가 탐냈던 명품백 들어왔는데 그거 못 사게 생겼다고요. 명품백이요? 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아가씨가 오빠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비셔야겠네요. 전 도와줄 생각 일체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은 누가 가족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말하고도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아줄 줄 알았어요? 아가씨는 사과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딴 식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사람 세상 천지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히 마음속에서 도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 굳게 참은 것 같습니다. 온갖 육두문자가 섞인 욕을 남발할 것 같은데 남편 얼굴 생각해 간신히 참아 넘겼어요. 그 뒤에도 신우는 뱀처럼 간교하게 계속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애가 탔는지 나중엔 한밤중에 저희 집 문까지 두드리는 걸 남편이 쫓아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에 대해서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신우가 남편 포함해 시댁 가족을 모두 속였더라고요. 신우가 외국에 살면서 회사에 취직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고 그 대신 이상한 클럽 같은 곳만 다니다 외국인을 노리는 어떤 꽃뱀 같은 논팽이를 만나 돈을 다 주는 바람에 털털 털려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우는 외국의 대학교만 간신히 졸업했을 뿐 그 이후로는 철저히 나태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우는 아직도 제 남편의 재력에 기대어 살고 싶어 했고 그걸 자기 재력이라고 생각하며 돈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갑질을 종종 해댔죠. 특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저씨, 여기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똑바로 못 쓸어요? 나 여기서 엎어지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냐고요. 돈도 없으면서 진짜. 제가 차를 끌고 시댁에 들어가기 위해 경비실을 통과하면서 신우가 경비 아저씨에게 해코지하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 신우의 인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그대로 다 말해버렸고요. 남편은 신우가 인간 되려면 한참 멀었다며 생활비를 영원히 끊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전략을 바꾸기로 했는지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선언을 하더군요. 사업을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요. 신우가 생각한 것이 바로 카페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자기는 스포츠카를 타고 남자를 만나며 놀러 다니는 생활을 꿈꿨나 봅니다. 당연히 남편이 안 된다고 하자 애걸을 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세훈이한테 함부로 안 걸게. 안 그럼 되잖아. 백날 첫날 거짓부렁이 늘어놓을 거면 안 하니만 못해.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듣다 신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우가 사업 아닌 다른 노선을 선택할 거니 준비할 수 있는 지원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네 동생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봐줘. 얘 교사해본다고 지금 준비 시작했어. 네가 전에 제대로 된 직업부터 갖추라고 했잖아. 그래서 교사 준비해보겠대.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머리가 원체 똑똑하니 뭘 하든 되래야. 교사? 정말이야? 너 정말로 준비 시작했어? 응. 나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잖아. 내 영어 실력 살려서 영어 선생님 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한 번만 믿어줘. 이제 때 안 쓰고 손 최대한 안 벌리고 살게. 오빠가 카페 사업 지원 못해주면 그거 하려고 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늦은 나이에 교사가 되겠다며 자기가 아는 인맥 중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자격증을 따서 그곳에 교사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겠다고 기세 좋게 말하더군요. 나 알다시피 머리 하나는 기똥차게 좋잖아. 내가 공부 안 해도 중학교 때부터 성적은 무진장 좋았다니까.
나 그날 일만 아니었어도 여기 한국에 있었으면 분명히 서울대 갔어.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대놓고 그 일이라고 말한 건 제 동생을 가리켜 한 말이었으니까요. 열받은 제가 신우이를 노려보았지만 신우는 제 눈길을 은근슬쩍 피하더군요. 남편은 어쨌든 저와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제가 원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일체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과거 제 동생과 관련된 일도 있고 하니 제가 동하지 않으면 줄 이유가 없다고요. 처음엔 저는 동생이 생각나 신우를 돕지 말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왜냐면 남편이 신우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한테 티는 내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신우가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저도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느니 무조건 될 수 있다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뻑이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보고 싶었죠. 그래서 허락을 했고 신우는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낳고 남편은 회사에 전념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힘들어할 땐 동생이 직접 와서 간호도 해주고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어요. 동생은 저와 달리 결혼은 하지 않고 홀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동생의 삶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업체를 꾸려 꽤나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동생을 보면 저와 동생 모두 이제는 과거 어렸을 때와 달리 경제적으로 안정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생은 언제든 힘들면 자기에게 기대라며 친정 엄마 같은 면모를 부어주었어요. 덕분에 육아가 덜 고됐죠. 이 점은 동생에게 아직도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과 이야기할 때 일부러라도 절대 신우 얘기는 꺼내지 않았는데요. 동생에게 아직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러더군요.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뭐가? 나 이제 걔한테 더 이상 악감정 없어. 그렇다고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언니 가족 되기도 했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동생은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꽤나 성숙한 말을 남겼어요. 전 그 말에 괜히 울컥해 동생을 껴안고 엉엉 울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우이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정말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합격 후 얼마나 떵떵거리던지 우스울 정도였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교사 임용 소식이 기쁘셨는지 바로 축하 파티를 열자고 하더군요. 이날 남편이 출장이 있어 참석 못한다고 하고 저는 아이 등하원 문제 때문에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얘, 네 신우한테 좋은 일 있다는데 왜 못 온다는 거야? 당장 못 와? 어디 네 신우이 뭘로 보고 있어? 아님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네가 그럴 주제나 군번이 된다고 생각해? 내 아들 등에 엎여 사는 주제에 얼른 튀어와! 욕이 치밀었지만 여기서 더 큰 갈등을 만들기 싫어 아이를 데리고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상황은 역시 시누이의 자축과 그런 시누이를 어와둥둥 해주는 시어머니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나 대단한 일을 했다. 아이고 이 장한 거. 나는 네가 교사가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그나저나 나 학교 가서 남자 교사들한테 인기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 중에 한 명 낚아채서 결혼해도 좋겠네. 저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아무 반응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자신이 선생도 됐고 직업도 가졌으니 뭐라도 된 줄 알았나 봅니다. 제게 사과를 깎아와라, 설거지를 해라, 일일이 시키려 들더군요. 첫날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명령을 하더군요. 집에 코트를 놓고 왔다며 시댁에 들러서 학교로 갖다 달라느니 그런 별의별 가짜는 요구들 말입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당시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선에서 처리하기 위해 못하겠다고 말했죠. 아가씨, 사람 부려먹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세요. 어디서 유세를 떨고 난리예요? 그만해요. 아가씨가 교사 됐으면 된 거지. 왜 저한테 이런저런 일 시키고 학교로 오라고 하세요? 진짜 가짠네. 새언니, 좋게 말하니까 사람 말이 말처럼 안 들리죠? 언니 동생 꼴 나고 싶어요? 그러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잘하시죠. 뭐라고? 이런...
저는 그만 손을 올려 신우의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신우고 뭐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저만 들먹였다면 참았을 겁니다. 근데 제 동생의 과거를 들먹이는 순간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신우이는 제게 맞은 뺨이 분한 지 한동안 씩씩거리다가 자기도 제 뺨을 날리더군요.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제 동생을 찾아가 또 짓밟아 줄 거라느니 그런 위협적인 말을 해댔어요. 다음날 저는 바로 신우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제작한 1인용 피켓을 들고서요. 학폭 선생 웬 말이냐, 당장 물러가라. 저는 구호를 외치며 계속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서 있자 학교 경비원 분께서 저를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시선은 집중된 뒤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들고 저를 찍었고 전 피켓이 더 잘 보이도록 앞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나가는 질문으로 학폭 선생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하는 말에 저는 신우의 이름을 댔어요. 학생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요. 그 뒤 얼마 후 맘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오더군요. 진미고등학교 김희윤 영어 선생님, 학창시절에 사람 패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이라며 댓글을 달았고 맘카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글이 맘카페에서 게시글 1위를 차지하자 신우는 쫓아내야 할 대상 1호가 되었더군요. 드디어 학교에서 신우를 쫓아내기로 했다는 결정이 들려오던 날 저는 환호했습니다. 이제야 제 한을 푸는 기분이었어요. 동생에게 제가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일이 남아있었긴 했지만요. 의외로 동생은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조용한 표정으로 듣더니 저를 꼭 껴안아 주더군요. 고마워 언니. 나한테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동생은 이 말을 해주었고 덕분에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제발 학교로 찾아가 아니라고 그저 거짓말이었다고 말해달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들어주나요? 남편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잘했다고 말해주었으며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기로 결심한 판에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시어머니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지인 소개로 도박판에 빠지셔 큰돈을 탕진하고 다니셨더군요. 그래서 신우의 지원금도 대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도박판의 규모가 커지니 백수가 된 신우도 시모도 모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고 합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인간도 아닌 것들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제 사연이 소개가 될는지, 그 이전에 제가 사연을 제대로 써낼 수 있을지 스스로 믿음은 부족하지만 한번 사연을 보내보기로 마음 먹었으니 실천해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리 여기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부모가 결사반대하는 결혼에 그 자식이 완강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제 꼴이 딱 그랬습니다.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더욱 극적인 모양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 어딜 가서 하소연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의 발등을 내가 찍었고 나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길인데 과연 누굴 탓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익명의 사연이니까 가감없이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꽃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머리가 꽃밭인 여자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의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예쁨 많이 받았고요. 친정이 남들보다 월등히 잘 사는 집까진 못됐지만 이 정도면 꽤 잘 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집이었기에 자라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콤플렉스랄 게 있다면 오빠와 언니가 외모며 두뇌가 뛰어난 데 반해 저는 그렇지 못했기에 제 안에서 열등감 같은 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이 지나가는 말로 아무렇지 않게 역시 장남이 잘났다. 언니가 동생보다 뭐 한 가지라도 나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떠들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렸죠. 오랜 세월 혼자 억눌려 있던 그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설픈 반항심이었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의사에 들어맞지 않은 결혼을 집안에 내밀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야지. 아버지는 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반해서 결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비단 경제력 수준 가지고 이러는 것 같냐?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해서 학벌이라도 좋든가. 그게 아니면 직장이라도 잘 잡든가. 그것도 아니면 수완이 좋아서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뭐 비정규직? 꼴랑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정규직도 아니라고? 네가 눈에 뭐가 잘못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네, 콩깍지가 씌었겠지요. 사랑하니까요. 저는 그런 속물적인 조건들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를 위해주고 오로지 저만 봐주는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제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철이 없어서야.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엄연히 두 집안끼리의 결합이거늘. 네가 지금 감정만 앞세워서 성급하게 결혼을 운운할 때가 아니야 이거사. 엄마는 이미 속상함을 가눌 길이 없어서 들어놓으신 뒤였고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는 데다가 집안 재산은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고 직장도 별로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으며 그렇다고 외모가 연예인처럼 잘난 것도 아닌 놈을 왜 사위로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는 결사반대의 뜻을 강력히 펼치셨죠. 잘난 구석 하나 없는 놈한테 제가 사기를 당하듯이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끝끝내 밀어붙였어요. 부모님에게 착한 아들, 착한 딸로만 살아온 오빠와 언니를 향해서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애야. 나처럼 이렇게 구는 건 두 사람은 엄두도 못 내지? 이런 우스운 감상을 속으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괜한 승리감을 느꼈던 것도 같고요. 네, 저는 정말 아버지의 지적대로 철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경악하면서 반대했던 결혼 상대, 제 남편이 도대체 무슨 수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를 밝혀볼게요. 객관적인 스펙은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변변치 않았고요.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보통입니다. 대학은 서울 4년제 대학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급에 속하는 곳을 나왔죠. 참고로 저는 대학을 서성한 중에서 한 곳을 나왔고 저희 부모님과 오빠, 언니는 넷다 스카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쪽은 20살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랑 사고쳐서 결혼했다가 아이 셋을 낳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저랑 따로 둘이서 여자끼리 친목을 다지자는 명목으로 카페에 갔을 때 저한테 자기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었죠. 언니, 제가요. 도저히 그놈하고는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한 거고 도저히 그놈한테는 애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다 키우는 거예요. 대강 들어서 예상은 했지만 역시 그랬구나. 오죽하면 아가씨가 셋 다 키울까 싶었어요. 네, 남들이 보기에는 저 혼자 애를 3명 다 끌어안고 미련하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엄마인데 어떻게 한 아이의 손이라도 놓을 수 있겠어요? 저 절대 못해요. 제가 굶어 죽더라도 애들은 맛있는 거 먹게 하면서 살게 할 거예요. 신우이가 눈물을 찍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심정은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무척 슬펐고 안타까웠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3명이나 낳고 이혼을 겪은 후에 혼자 고군분투하며 육아를 하는 상황이 짠해 보였어요. 제가 도움을 줘야겠구나 싶었죠. 신우이가 저보다 고작 1살 어리거든요. 완전히 제 또래인 신우이가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오는 동안 저는 부족함 하나 없이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니 괜히 죄책감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저의 눈이 아둔함에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신우이의 진상 공개는 잠시 뒤로 미뤄둘게요. 남편의 남동생, 3남매 중에 막내인 제 도련님은 제가 결혼할 당시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는 다녀왔고요. 그런데 대학 자체도 그렇지만 전공이 비전 넘치고 취업시장에서 전도유망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학 간판이나 전공만으로 승부 보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는 게 필수였죠. 그런데 그런 냉철한 자기 분석은 하지 않고 그저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마지막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을까요? 그냥 속으로 막내는 확실히 막내인 티가 나네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도련님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삼남매의 부모님인 제 시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슬슬 궁금하신가요? 정말 특별한 것 하나 없는데 달리 보자면 그 어떤 경우보다도 특별한 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하시는 일도 없이 그냥 댁에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댁에 들어앉아서 할 일 없이 TV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두고 간섭 안 하면 하루 종일 댁에서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일상을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말도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친가, 외가 모두 통틀어서 그런 모습을 한 어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지내신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낯설 따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나마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었네요. 두 분께서 삼남매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하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요즘은 60대는 물론이고 70대까지도 일을 하는 세상 아닌가요? 두 분께서는 심지어 정년 퇴직하실 나이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하나같이 댁에서만 지내셨어요. 들어보니까 두 분께서는 평생을 어딘가에 정식으로 소속이 돼서 일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끈기가 없고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웃긴 판단을 내렸었는지 모릅니다. 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그러니까 타고난 프리랜서 체질이시구나. 어디 한 군데 얽매여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쓰면서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신 거야. 참나, 프리랜서는 무슨 얼어 죽을 프리랜서입니까? 근데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이라는 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시부모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면서 전전하고 사시다가 남편이 정식으로 취업을 하자마자 경제활동을 뚝 끊어버리셨대요. 간간히 하시던 일들마저 다 그만두시고는 댁에 들어앉아 버리셨습니다. 집안의 골칫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누이, 애만 줄줄이 셋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께서는 그 손주들을 댁에서 돌보며 지내셨대요. 시누이랑 결혼했었던 그 남자는 시댁 식구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 같지도 않았던 짐승놈이었는데 끝내 이혼을 하게 됐지만 그때 약속을 했던 양육비 지급을 시누이에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자기 자식이 셋이나 되는 데다가 자기는 나이가 젊다 못해 어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어디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정식으로 직장을 잡았는데 세금 다 떼고 나면 160을 받았다나 아니면 180을 받았다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딸린 자식 새끼만 셋이잖아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고 돈 들어갈 때 투성인데 그렇게 번 돈으로 몽땅 충당하기란 무리였습니다. 도련님은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알아서 혼자 대학 들어가고 알아서 혼자 생활비 벌어 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고요. 결국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나 아이 3명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에서 부족한 금액들을 모조리 충당하는 역할, 그것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남편의 잘못이라고는 못 배운 집안, 없이 사는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뭐 설마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염치가 없는 사람일 줄 알았겠나요? 자기 여동생이 설마 하니 그렇게까지 거나한 사고를 치고 자기한테 수습을 전가할 줄 알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몹시도 가여웠어요.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번 돈은 전부 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적금 상품 하나를 들어볼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볕들 날만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쥐구멍 속의 식구들이 바로 시댁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이런 집의 장남에게 완전히 꽂혀버렸고 모성의 비스무리한 것을 느껴버린 뒤로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서열 꼴찌의 열등한 존재였지만 남편 앞에서만큼은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도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자꾸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였고 제가 도와주고만 싶었어요. 가여운 인생을 살아온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남편이 되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거기에다가 토를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마치 제가 여왕이 된 것만 같은 착각도 들었더랍니다. 나는 네가 좋다면 다 좋아. 너한테 맞춰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에휴, 진짜 이 줏대 없는 남자야.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그렇게 맞춰주면서 살려고? 나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평생 너한테 다 맞춰주면서 살 거야. 내가 귀하신 분을 떠받들어야지. 남편이 저를 띄워줄수록 저는 더욱 우쭐해졌죠. 객관적인 조건들이 남편보다 제가 잘났으며 훨씬 월등하였기에 저는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늘 저 자세로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연 보내는 게 익명이니까 이런 이유들도 솔직하게 적어보는군요. 다시 그때를 회상하자니 정말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당시의 친정 식구들은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을까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보면서도 제가 저 스스로 가시밭길에 기어들어간다고 생각들을 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야말로 남자한테 미쳐서 가족을 저버리는 여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불효녀가 따로 없었죠. 거의 절연할 기세로 강력하게 남편과의 결혼을 친정 식구들에게 주장했어요. 제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놀라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네 엄마 건강이 썩 좋지 못하다. 요즘 대학병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검사까지 받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이럴 때일수록 네 엄마 속을 썩이는 일이 없어야 맞다고 보는 거다. 이제 내 심정을 네가 좀 알겠니? 어쩐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신다더니만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작전상 후퇴를 외치고선 엄마의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서였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선 절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엄마가 암 환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몸에 암세포가 이미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충격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외가 쪽에 암병력이 있기는 했지만 설마 저희 엄마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오고 살아왔으며 식단 조절에도 늘 신경 쓰시는 분이 설마 암에 걸려 고생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거였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 같다는 병원 측의 소견을 듣고 저희 가족들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일찍 엄마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건 가정을 해본 적이 없었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한 마음이 울적했던 그때 남편은 제 곁을 묵묵하게 지켜줬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향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언니와 오빠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시기에 남편한테 다 털어놓았었죠. 남편은 그 어떤 말도 얹지 않고 그저 가만히 저를 안아줬고 저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아무것도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또 한 번 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쯤은 충동으로 투병 중인 엄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엄마 딸이 멋지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허울뿐인 명목이나 핑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제 결혼을 밀어붙이고 싶었던 저의 추악한 욕심이 그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렇게나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지? 그래, 우리 딸이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하는 상대라는데 내가 한번 봐야겠네. 우리 딸이 결혼하는 모습 나도 더 아프기 전에 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우리 딸 결혼시키고 싶진 않으니까. 이런 내 마음도 네가 이해를 해주고. 그럼 당연하지, 엄마.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야. 내가 결혼 상대로 찍어놓은 사람이니까 분명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정말 착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희생적인 사람이야.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나 믿어봐요. 저는 간절하게 호소했고 저를 못 이긴 엄마는 남편을 불러들여 드디어 따로 만나봤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강경하게 결혼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엄마도 소극적인 태도를 그간 유지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마음을 좀 바꾸신 것이었죠.
남편은 어른들에게 책 잡힐 만한 위인은 아니었어요. 그럴 건수도 깜냥도 없었으니까요. 두어 차례 남편을 따로 만나본 엄마는 사람은 참 괜찮긴 한데 집안이 마음에 걸리네.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아직도 목에 핏대 세우면서 반대하는지 나는 알 것만 같거든? 이런 감상을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결혼이 끝내 무산되나 싶어서 조마조마했었죠. 하지만 제가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엄마가 편찮으신 상태에서 괜한 분란까지 만들기 싫으셨던 아버지께서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영부영 마련된 상견례장은 분위기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그날 좋게 표현하자면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셨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성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딴에는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입고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별로였나 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기본 예의를 아주 반 말아먹은 사람들이더구만.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천한 종놈의 냄새들을 풍겨대던지. 아버지,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시댁 식구들이 될 분들이고 아버지한테는 사돈댁 되는 분들이신데. 뭐 사돈댁? 이거 참나. 살다 그런 놈팡이 종자들을 내 사돈으로 삼게 된다니 미칠 노릇이네. 너는 꼭 이렇게까지 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라도 이 결혼 꼭 해야만 쓰겠냐? 왜 이제 와서 또 말씀을 바꾸려고 하세요? 분명히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니나 오빠였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결정을 번복하고 그러셨을까요? 저라서 우습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너는 걸핏하면 네 언니 오빠를 들먹이는데 너 그 습관 안 고칠래? 하여간 막내라고 있는 것이 어찌나 자기 부모를 속썩이는지. 에휴. 그래, 결혼해서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냉담한 아버지의 반응에 이어서 언니와 오빠도 제 결혼을 비웃는 눈치였습니다. 저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는 꼴이라고 하면서 고개들을 내저었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 결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는 걸까요? 단단히 홀려있던 저는 친정 식구들과 대비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낡은 주공 아파트는 구조도 세련되지 않았고 방음에도 취약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따스함을 느꼈어요. 정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친정 집안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종류의 기분이었어요. 제가 방문하면 시부모님께서는 무척 반겨주시며 기뻐하셨고 시누이의 아이들인 시조카들도 다 활발해서 귀여움을 떨었습니다. 도련님은 원체 사람이 수더분해서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대였고요. 왠지 이곳에 오면 진정으로 가깝게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이란 걸까? 저는 제 본가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모습을 시댁을 통해 보는 동안 새로운 것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 시누이랑 따로 카페도 가고 대화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요. 시댁 식구들의 이모저모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부잣집 아가씨인데도 콧대 높게 구는 것도 하나 없이 오로지 사랑만으로 결혼을 준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이빨린 인사말에 제가 또 홀라당 넘어갔었네요. 시댁만 가면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떠받쳐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맛을 즐겼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제 친구들 역시도 제 결혼을 전부 반대했었어요. 너 미쳤어? 다시 생각해봐. 결혼 상대는 그렇다 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예비 시부모님만으로도 역대급인데 시누이까지 그 난리라고? 너 정말 그런 집안에 시집가고 싶어? 야, 그래.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에 장남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냥 그 남자 혼자서 자기 집안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 바쁘게 내버려둬. 네가 왜 도움을 주고 싶고 손을 내밀어 주고 싶다는 건데? 너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잖아. 오죽하면 저랑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친구마저 제 소식을 듣더니 듣기만 해도 조건이 너무 별로인 것 같다면서 자기가 나쁜 마음이었다면 제 결혼 소식에 축하를 해주었겠지만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 결혼을 만류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기분이 싱숭생숭 이상했었죠.
내가 그렇게나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죄다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훈수를 두는 건가? 어쨌거나 내가 결혼해서 잘 살고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하면 모두들 나중에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때는 나를 보면서 결혼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들 말해주겠지. 그러나 저는 마치 불도저처럼 거칠게 직진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기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결혼에 들어간 비용은 형식만 보자면 저희 집안과 시댁 쪽에서 반씩 부담한 것 같았지만 액수를 따져보자면 저희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혼집. 그 집을 마련하는 건 저희 쪽에서 100% 비용을 감당했어요. 원래는 정말 괜찮은 집이 있으면 매매를 할 작정이었는데 위치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었고 기간도 촉박했었기 때문에 딱 하나 좋은 매물이 전세로 나온 것을 잡았습니다. 전세라고 해봤자 금액은 거의 매매 가격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숫자였죠. 그 돈은 전부 부모님께서 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억지로 밀어붙인 결혼을 한 만큼 양심에 찔렸던지라 결혼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을 빌렸지만 이후부터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볼 작정이었어요. 고급 예식장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장기로 유럽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도 남편 쪽에서는 지불하지 않았고요. 그런 걸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단은 아무런 문제 없이 좋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다짐했던 것이었기에 싫을 게 없었죠. 남편은 제 앞에서 예스맨이었고 마치 귀족 아가씨를 모시는 집사처럼 저한테 잘 대해줬어요. 그것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돈을 그렇게나 써가면서 이 남자와 결혼할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죠. 그러나 저의 확신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다 예상했었다고 하는데 저만 예상 못했던 비극의 시작을 알린 것은 바로 시누이였어요. 정확히는 시누이의 아이들인 시조카들이었죠. 언니, 주말에 저희 애들 좀 여기다가 데려다 놓을게요. 좀 맡아주세요. 응? 아니, 이미 데려왔으면서 주말에 데려온다는 건 무슨 소린지. 그리고 우리 둘은 주말에 외출할 예정인데? 애들 맡기고 싶어서 오늘 금요일인데 일찍 퇴근했어요. 제가 주말에 1박 2일로 어디 좀 놀러 가야 돼서 바쁘거든요.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굳이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애들 알아서 잘 먹고 알아서 잘 자요. 공간만 내주시면 돼요. 그치 얘들아?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시조카 애들은 눈만 꿈벅이면서 그냥 무작정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애초에 미리 오겠다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애들을 셋 다 갑자기 데려다 놓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그런데 시누이가 주말에 멀리 놀러 가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이런 때나 시조카들 맡아보지 언제 또 맡아보나 싶어서요. 그런데 철저한 저의 착각이었어요. 한 번은 금세 2번이 됐고 그 2번은 금세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늘어났죠. 그때마다 핑계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시누이의 연기력이며 임기응변이 장난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마치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면을 바꿔 쓰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도 거침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나는데 남편은 호구 같아서 제 눈치나 살피면서 자기가 시조카 애들을 다 돌보더라고요. 제가 째려보니까 얼른 애들을 셋 다 챙겨서 밖으로 데려나가더니 밖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왔었고요. 최대한 저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 모습까진 좋았는데 애초에 원인 제공을 한 시누이를 잡아 족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애들을 방패막이로 세워서 사람 마음이나 약해지게 만들고 말이죠.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시누이는 버려두고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누이가 자기 애를 직접 관리하고 키우는 게 맞는 건데 점차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저의 추측이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압권이었어요. 제가 시누이의 진상은 따로 밝히겠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우리 딸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원래도 자기 애들 안 돌봤어.
낳기만 해놓고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걸. 셋 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도맡아서 키운 거지. 걔는 숟가락 하나 거둔 적이 없어. 애초에 지 애들하고 살아본 횟수도 손에 꼽히는데 네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럴 수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자식 새끼들을 연달아서 임신하고 출산만 해왔을 뿐 육아에는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았던 그 짐승 같은 시조카들의 친부나 신우이가 아주 부부가 부창부수였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서는 밖에 나가면 그렇게나 좋은 엄마인 척, 아이들을 위하는 척 말은 잘한대요. 실상 키운 것은 시부모님과 도련님이었고 돈을 댄 사람은 남편이었는데요. 들을수록 신우이가 진짜 골 때리는 여자더라고요. 막내 시조카를 출산한 이후에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가 이게 도화선이 돼서 시조카들의 친부랑 미친 듯이 싸우게 됐고 그 이후로 이혼까지 가게 됐다는 전말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이어서 듣고 나니까 되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좀 들었고요. 네가 안 물어보길래 그냥 말을 안 해줬을 뿐이야. 만약에 네가 물어보고 궁금하다 그랬다면 나는 숨김없이 다 얘기해줬을 텐데. 뭐? 꼭 거짓말을 해야만 그게 상대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도 상대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는 내가 결혼할 남자의 여동생이 그런 인물인지 전혀 모른 채로 심지어 책임감이 넘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한 거였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앞으로 조카들 때문에 네가 신경 쓰는 일 없도록 할게. 내 여동생 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소리나 듣자고 남편한테 따진 것이 아니었건만 묘하게 대화의 포인트가 어긋나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랑 남편 사이에서 미묘한 균열이 일어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우이의 방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조카들을 들먹이면서 저의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아니었다면 시조카들은 여가 시간을 어디서 보내려고 했던 걸까요? 제가 없었다면 저희 신혼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어디에서라도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더 기가 막혀서 신우이하고는 상종을 안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살피는 게 보였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고요. 시댁의 최고 문제점인 신우이를 끊어냈으니 이제 별 사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들락날락 하시길 시작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신우이 쪽에 눈치가 보여서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 자주 가보고 싶어도 못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언제 신우이가 그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몸을 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우이가 발걸음을 차단당했으니 마음 편하게 오셨던 것이죠. 저는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겠어요. 사실 저도 결혼 전에 친정과는 다른 시댁만의 살뜰한 정 같은 것에 끌렸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살림 이것저것을 건드시는 건 아니죠. 심지어 제가 없을 때도 아무도 없는 집에 방문하시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어머님께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 하도 알려달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알잖아. 우리 엄마 적적해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집 놀러 오는 걸 원체 좋아하시잖아. 남편이 순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조심스러운 태도 앞에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제 눈치를 살피면서 꼬리를 말 거면 애초에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점차 착하디 착한 남편의 문제점을 저는 알게 됐어요. 남편은 결혼 전처럼 결혼 후에도 역시나 저에게 다정하고 신실한 남자였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착한 태도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등골 빨아먹히고 살았으면서도 자기 가족한테 희생정신 발휘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 일이라면 아주 애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가족애가 넘치는 남자라서 좋았는데 설마 하니 그게 이런 양날의 검일 줄은 몰랐어요. 역시 이름 있는 아파트는 달라도 다르구나. 비록 전세라지만 구입하면 너네 것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되면 더 좋겠네. 아이고야, 나도 신혼생활을 이런 집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희 부부의 신혼집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런 내용의 혼잣말을 저 들으랍시고 꼭 늘어놓으셨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제 심기를 건드리더군요. 처음에는 아 그런가요 하고 말았는데 들을수록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뭔가 그 말씀의 이면에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신가 싶은 짐작이 들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만 둘이서만 잘 산 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제가 나름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부모님께 생활비에 쓰시라고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고요. 가족 외식 나갈 때는 제가 계산을 꼭 했었고요. 도련님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실 때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해드렸었고 취업하셨을 땐 축하드린답시고 축하턱도 제가 크게 냈었어요. 시누이 쪽은 말해 뭐합니까? 딱 보니까 시누이는 자기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부모가 애들한테 해주는 만큼의 센스를 발휘할 수는 없기에 제가 시조카 애들 옷이며 학용품들을 얼마나 많이 사다 줬는지 몰라요. 맛있는 건 수도 없이 먹여줬었고요. 결혼한 이후로 시댁 식구들에게 늘 베풀면서 지냈습니다. 근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깨닫게 된 사실인데 한쪽만 베푸는 관계는 결국 베푸는 쪽이 지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고 베풀었던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점차 실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저한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혈안이 된 모습들만 보였을 뿐 빈말로나마 저한테 누구 하나 고맙다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이 경제적으로 우리 집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도 결혼한 거잖아. 내가 그들 속에 섞이고 싶었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잖아. 다 알았으면서도 나는 왜 이제 와서 서럽고 서운한 걸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네. 저는 제가 스스로 내렸던 저의 선택에 대해서 제 발등을 제가 찍었으니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현명하게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불쑥 신혼집에 찾아오지 말았으면 한다는 뜻을 단호하게 전했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누구한테라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남편한테도 엄포를 놓았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을 재정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엄마가 예기치 못한 발작을 일으켜서 그대로 세상을 뜨셨던 겁니다. 아침 새벽부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발 잘못 들은 거기를. 아직 살아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도착했지만 저를 반겨주고 계신 엄마의 눈은 굳게 잠긴 채였습니다. 엄마의 곁을 내내 지키고 있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간밤에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엄마가 문득 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엄마가 그렇게 떠나셨던 거예요. 가눌 길 없는 슬픔에 저는 그만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게. 남편이 저의 곁을 지켰으나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잠깐 와서 얼굴을 비춘 것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셨어요. 지독하게 칩거하시는 분도 고인의 가는 길을 기리고자 와주셨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급성 장염에 걸려서 외출하기 힘들다 하셨고 시누이는 갑자기 시조카들 핑계를 대면서 장례식장에는 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도련님은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피곤한 바람에 시간 내기가 힘들다 하셨어요. 핑계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동생들이 아무도 안 온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마지로서 뭔가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아?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한 오빠고 부족한 형이라서 동생들이 날 따르지 않나 봐. 그런데 속마음이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진 말아주라.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왔어요. 호구처럼 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엄마의 죽음 앞에서 똘똘 뭉쳐 슬픔을 나눈 것은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친척들마저 급하게 귀국해서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봐줬어요. 모두가 함께인 덕분에 아버지, 언니, 오빠, 그리고 제가 슬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생전에 당신의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의하신 부분이었고 언니와 오빠 역시도 막내한테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 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고 그만큼 반성이 됐습니다. 제가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고 멋지게 살길 원하셨다는 것이 엄마의 유언이었다며 오빠가 그런 말을 전해주었을 때 저의 눈물은 말라 있었어요. 엄마가 남기신 말씀을 따라서 저는 강인하게 정신을 차리고 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그 전과는 달리 시댁 식구들의 공용 지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으로는 무엇 하나 해내지 못하면서 저한테만 전적으로 기대고 얻어내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태가 진절머리 났죠. 고마움 한번 표현하지 않는 그들에게 저도 더 이상 베풀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면서 신혼집은 물론이고 각종 비용을 저희 집안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미 시댁 측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도 남은 셈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결코 함부로 퍼주지 않았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하고의 관계를 단호하게 조절해 나가니까 남편은 안절부절해댔습니다. 다들 네가 이번 휴가철에 숙소를 잡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모양인데 이렇게 연락 안 받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왜? 도대체 왜 숙소를 잡아줘야 하는 건데? 내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바라는 거야? 그야, 네 역할이 원래 그거였으니까 다들 그러는 거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남편의 말에 뒷목을 잡았었네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런 때에 시어머니께서 엄청난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고요? 바로 제가 엄마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들먹이셨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당초에 어떻게 아셨겠나요? 남편이 입을 나불댄 것이죠. 대현이가 요즘 여자친구랑 잘 돼가는 모양이더라. 그쪽이 연상이라서 그런지 금세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 아, 도련님 연애하시는 거요? 네, 잘 알고 있죠. 만약에 결혼하시게 되면 잘 됐네요. 그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대현이 결혼 선물로 내가 생각한 게 있거든. 벌써 그런 걸 생각해 두셨다고요? 그게 뭔데요? 혹시 네가 사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다는 그 아파트, 그걸 우리 대현이 결혼 선물로 내어주면 어떨까? 내 생각은 일단 그런데 너는 어떠니? 저는 정말이지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설마 그 아파트를 지금 도련님의 결혼 선물로 내놓으라는 것인지, 제가 시집 오면서 모든 걸 다 해왔건만 설마 하니 도련님의 결혼에서도 제가 그토록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헛웃음을 뱉었더랬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왜 도련님 결혼하실 때 드려야 하나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이 집 전세 계약 끝나봤자 그 아파트로 가서 거주할 건 아니라면서. 어차피 실거주할 집도 아닌데 태연이 결혼하고 나서 살라고 하면 딱이잖아. 가족끼리 자꾸 입속 따지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살자. 원래 가족이란 그런 거야. 그때 머릿속에 안개가 싹 걷히더군요. 콩깍지는 진작에 벗겨진 이유였고 상황 파악과 결단 내리는 것을 막고 있었던 안개만이 남아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저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제 가족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빌어먹고 사는 것에 도같은 기생충이었습니다. 어머님,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서로 돕는다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해드린 건 한도 끝도 없는데 과연 제가 받은 건 뭐가 있어요? 뭐야? 왜 없어?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 그래, 가족의 사랑을 받았잖아. 가족끼리는 원래 가진 걸 다 내어주고 서로가 잘 되길 빌어주는 거야. 그럼 제가 내려놔야겠네요. 그 가족이라는 자리를 말이죠.
가족이 아니라면 도와야 할 이유도 자연히 사라지겠죠?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얘가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상한 소리를 내내 해오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가족한테 피 빨아먹히면서 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머님의 장남, 이제 돌려드릴게요.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실컷 장남 피 쪽쪽 빨아들이시면서 사세요. 저는 빠질 테니까요. 이제 나가세요. 이 집 계약한 거 저예요. 제 집이니까 나가시라고요. 가족도 아닌 주제에. 제가 차갑게 말을 뱉자 시어머니께서는 부들부들 떠시더니 기어이 손을 번쩍 들어서 저를 한 대 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피했고요. 그러자 약이 오르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악다구니를 쓰시는 바람에 저는 기어이 꺼지시라는 말 안 들리냐는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시어머니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돈도 없으신 분이 당초에 함부로 남을 때리실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밖에 나가서 그러고 다니시면 합의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실 텐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남편이 제 앞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네가 경솔했다. 이런 말을 또 지겨워 죽겠다는 순한 표정으로 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호구랑 부부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의 가족에게 온전히 그를 돌려주는 게 모두를 위한 평화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맞섰지만 제가 그럼 앞으로 시댁 식구들을 전부 가만 안 두겠다고 무섭게 협박조로 굴었더니 이혼하는 쪽으로 얼른 가닥을 잡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가족한테 희생적인 호구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테고요. 남편을 쫓아낸 후에 그 전셋집은 주인한테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얼른 정리했어요. 본가로 돌아가서 친정 식구들한테 이혼했다고 하니까 다들 반기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하고 민망하고 친정 식구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혼 절차 밟았어요. 거머리 떼어낸 기분이더군요. 인생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